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설득의 힘 시작합니다. 모든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한다. 급박한 변화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설득의 힘은 지극히 중요하다. 인간사의 거의 모든 만남에는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거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은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설득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세 가지 설득 수단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개념을 정의한 일이다. 에토스는 화자의 고유한 성품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화자를 신뢰해야만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에토스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해석, 즉 화자와 청자 간에 오가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에토스는 체형, 신장, 자세, 옷차림, 청결, 목소리, 명성, 단어 선택, 눈맞춤, 성실, 신뢰, 전문적 기술, 카리스마 등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에토스는 청자가 화자의 신뢰성을 지각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설득 수단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에토스라고 했다. 파토스는 듣는 사람, 즉 청자의 심리 상태이다. 청자의 심리 또는 감정 상태는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토스를 고려할 때 청자의 실제 정신 상태와 그가 바라는 정신 상태 모두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정신 상태의 차이점을 파악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로고스는 메시지의 본질 또는 청자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논리를 일컫는다. 당신의 메시지가 이 같은 설득의 수단을 통해 전달될 때 청자는 당신을 설득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개념은 현대의 설득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고 동시에 그 일을 즐기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득과 영향력의 법칙에 기초한 기술들을 활용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협상 전문가, 영업 전문가, 고위, 경영진 등은 다음의 12가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2가지 설득의 법칙을 배우고 실천하라. 그리고 그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습관이 되게 하라. 설득의 기술 1. 부조화의 법칙. 인지 부조화의 법칙. 레온 페스팅거는 1957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지부조화 이론을 처음 제안했다. 하나의 태도가 행동이나 신념 혹은 다른 태도와 충돌할 때 인간은 불안감을 느끼고 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페스팅거의 이론은 설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12가지 법칙 중 하나인 부조화 법칙의 토대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신념, 태도,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인지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수정하여 정신과 감정의 일관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구매자의 후회도 일종의 부조화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우리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 개념은 설득과 영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들은 일단 제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치른 다음에 대체로 자신의 결정을 더욱 확신한다. 그러므로 설득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대금을 지불하거나 선택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더욱 확신을 가질 것이고 그런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찾을 것이다. 많은 경우 심지어 나쁜 결정을 내렸을 때조차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사실에 집착한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쁜 결과에 대항하여 싸운다. 부조화의 법칙과 마케팅의 상관관계. 유인상술 당신이 제품이나 결정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조건이 변한 다음에도 계속 헌신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전자제품 대리점이 한정 수량이라고 적힌 조그만 딱지가 붙은 초특가 텔레비전을 광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그 가게에 다다를 즈음이면 초특가 텔레비전은 전부 다 팔려나가고 없겠지만 당신은 이미 텔레비전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상태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싼 텔레비전을 살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300나 더 지출하는 셈이 되고 만다. 단지 새로운 텔레비전을 바라는 자신의 욕구와 상점을 찾은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말이다. 상표 충성도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커피컵, 티셔츠, 펜, 마우스패드 등이 끊임없이 눈에 띈다. 비록 당신이 그 회사의 제품에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 물건이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한다. 버드와이저 맥주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쿠어스 맥주를 마시는 경우는 드물다. 헌신의 심리학 공약과 부조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심지어 어떤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 방향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 엄밀히 말하면 절차와 관습 그리고 전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신입회원 입단식, 신병훈련소, 정치집회, 항의집회, 시위운동 등을 생각해보자. 자신의 맹세, 신념, 주장, 노력을 공개할 때 우리는 그것에 귀속되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자신이 공개한 헌신이나 주장을 철회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우리는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게다가 우리가 더욱 공개적으로 헌신할수록 감정적 가격표는 증가한다. 일단 문 안으로 밀어넣는 전략 부조화 법칙의 한 측면은 자신의 헌신과 계속해서 조화하려는 충동이다. 누군가가 처음에는 작은 것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과 대답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원칙을 이용하는 이 기법은 문 안으로 발밀어넣기 자기지각, 이론, 순차적 요구 등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상대방이 첫 번째 요구에 응할 때 그는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더 큰 요구가 요청되더라도 그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초의 인상과 자기지각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의할지도 모르겠다. 설득의 기술, 이 채무감의 법칙. 받은 만큼 돌려주는 채무감의 법칙. 채무감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설득의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외판원들은 하나라도 더 팔겠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제품들을 공짜로 제공하거나 무료로 견적을 뽑아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다과를 대접해가며 타파웨어나 다른 제품들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파티에 참석하여 그가 제공한 음식만 먹고 물건은 하나도 사지 않은 채 오히려 공짜 선물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요청받지도 않은 호의를 베풀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빚이나 신세를 진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자신이 선물이나 초대 및 칭찬을 바라거나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호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신세라는 것이 비록 매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심리적 불편함과 때로는 당혹감마저 느낀다. 사실 그러한 감정은 너무나 강력한데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부담스러운 채무감을 벗어던지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우리가 종종 호의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의 호의를 되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케팅과 채무감 법칙의 상관관계. 필름 현상 회사는 채무감의 법칙을 즐겨 사용한다. 필름 현상 회사는 동봉된 필름이 공짜라고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필름 한 통을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편지에는 수령인이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 필름을 회사로 보내는 방법도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집 근처에 있는 수많은 가게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필름을 현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공짜 필름을 보내준 그 회사의 현상을 맡긴다. 기업들이 탁상용 달력, 회사 로고가 찍힌 펜, 티셔츠, 커피잔 등을 무상으로 나누어 줄 때는 그러한 행동 이면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도록 하라.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 채무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당신은 다음의 항목들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서비스 정보나 양보, 비밀, 호의, 제스처, 칭찬, 미소, 선물, 초대, 관심, 시간 등이다. 다만 당신이 베푸는 호의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잔꾀를 부리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채무감은 반드시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호의를 제공하라 협상하기 전에 일종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하지만 선물은 협상 중간이 아니라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중간에 제공하는 선물은 뇌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 전이라면 사회적 관습과 예의 때문에라도 상대방은 일단 받아들일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선물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는 무엇으로든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결국 당신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이다. 선물을 제공할 때조차도 당신의 동기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도우려는 진실한 노력으로 비춰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채무감이 강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채무감의 법칙은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또는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전술을 꿰뚫을 것이며 당신이 제공할지도 모르는 모든 선물을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심지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조차 거부할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은 당신이 다시 찾아와서 그 호의에 대해 보답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깨닫는다. 채무감과 강제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설득의 기술 3. 연결성의 법칙. 당신은 누군가와 비록 짧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 순간 강한 연결감이나 결속감이 생긴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연결성의 법칙이다. 당신이 결속감이나 연결감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다면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누군가와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즉, 그 사람이 나와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신뢰감이 싹 트는 것이다. 연결성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매력, 유사성, 대인기술, 교감관계이다. 매력의 후광효과. 매력은 어떻게 작용할까? 매력은 개인의 긍정적 특징.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작용한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후광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후광효과 덕분에 사람들은 친절이나 신뢰, 지성 같은 특징들을 자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매력적이란 말은 단지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잘생겼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끌어당기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유사성. 유사하다는 것은 곧 친숙하다는 의미. 유사성 이론이란 친숙한 대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호감을 이끌어낸다는 이론이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유사성 이론은 의견, 성격 특성, 배경, 생활 양식 측면에서 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다. 즉 누군가를 자신의 요구에 따르도록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그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인기술. 타인에게서 긍정의 답을 얻어내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술과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뛰어난 대인기술을 들 수 있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이 일생 동안 획득하는 성공의 무려 85%는 대인기술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능력에 좌우된다.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온종일 시간을 쏟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진다면 당연히 친절하게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에 최대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특성에 집중함으로써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결속력을 형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는 것이다. 문장을 시작하고 끝낼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설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실천하기도 쉬울 뿐더러 즉각적인 결속력까지 생성시키는 매우 간단한 기법이다. 그리고 미소와 인심을 아끼지 마라. 미소를 지으면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매우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당신이 행복하고 수용적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유머 또한 설득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설득자를 더 친근하고 가까이 가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유머는 당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고
상대와의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며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잘 기억하도록 만든다. 또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계를 강화하며 사람들을 자극한다. 교감 관계, 즉각적인 관계 형성.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생각이 잘 통했던 경험이 있는가?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다. 그 사람을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 양 착각했던 그런 경험 말이다. 당신과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의기투합했고 당신은 그를 매우 가깝게 느꼈던 것이다. 일단 교감 관계가 형성되면 당신은 상대방과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감이나 결속감을 느낀다. 설득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설득의 기술사, 사회적 인정의 법칙. 우리는 자기 행동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는 방법을 모색한다. 자신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행동의 정당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확신한다. 사회적 규범을 따른다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터득해온 것이다. 사회적 인정은 우리에게 행동과 태도 및 행위를 변경하도록 강요한다. 심지어 우리가 관찰한 것이 자신의 진짜 감정과 행동 양식 그리고 사고와 어울리지 않을 때도 말이다. 사회적 인정 법칙의 효과. 극장에서 웃음과 박수, 심지어 기립박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적 관객 또는 박수꾼을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객들은 일어서서 환호하거나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따라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배우들은 대개 자신들이 직접 팀 모금함에 얼마의 돈을 넣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팁을 낸 것을 보면 그것이 적절한 행동이라 여겨 자신도 동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팀 모금통에 미리 돈을 넣는 것은 피아노 연주가, 바텐더, 버스 운전수 등은 물론이고 거리의 불황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에티켓 또한 사회적 인정의 한 형태이다. 언제 음식을 먹고 무엇을 주문하며 무엇을 마시고 냅킨은 어디에 두며 식사를 끝낼 때는 나이프와 포크를 어떻게 교차시키는지 등은 모두 사회적 인정의 형태이다. 사회적 인정의 함정. 구경꾼 무관심의 효과. 수많은 연구에서 연구가들은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구경꾼의 수가 많을수록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수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그렇다면 구경꾼 무관심이라고 하는 효과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각자 개인의 책임감은 분산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나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당위성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확신할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한다. 몰게인화 사회심리학자인 페스팅거, 페피톤, 뉴컴은 1952년 몰게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타인을 덜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 것을 몰게인화라고 한다. 운동 경기를 관람하던 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음담패설을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 사람들이 만약 똑같은 경기를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 속에 앉아서 보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몰게인화는 근본적으로 집단에 속했을 때 더 큰 익명성을 느끼며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개인적인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인정과 수능 또는 집단사고. 사람들은 자신이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늘 또래나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 소속 집단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사람들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집단의 의견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 심지어 집단의 의견에 전혀 동조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종종 집단의 뜻을 따르곤 한다. 사회적 인정과 마케팅의 상관관계. 판매원들은 고객들에게 특정 제품이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린다거나 가장 인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전술은 구매자의 마음속에 그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영업 및 동기부여 컨설턴트인 케빈 로버트가 이런 전략에 대해 최고의 해석을 들려준다. 95%의 사람들은 모방자이며 오직 5%만이 창조자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설득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적 인정을 획득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설득의 기술 5. 희귀성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은 설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회라는 것은 희귀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울 때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선택이 제한적이거나 고갈될 위기에 있을 때면 우리는 제한된 상품을 보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갈구한다. 희귀성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또한 희귀성은 사람들의 행동을 즉각 유발한다. 즉 사람들에게 희귀한 물건을 발견했을 때 지금 당장 행동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더욱 빠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을 때보다 잠재적인 상실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잠재적 손실에 대한 정신적 트리거 어떤 변화가 시도되면 일련의 행동들을 취하도록 전체 시스템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커다란 불안감을 야기하여 사람들이 그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들이 그 제품 자체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구두점 종업원들은 할인가로 판매하는 구두 중에 당신 사이즈의 구두는 한 켤레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할인 행사는 오늘로 마감된다는 말도 덧붙인다. 홈쇼핑 방송에서는 희귀성의 법칙을 특히 자주 사용한다. 언제나 화면 상단에 째깍째깍 흘러가는 조그만 시계를 삽입한다. 그 시계는 우리가 일생에서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적게 남았는지를 일깨워준다. 또한 홈쇼핑 방송사들은 화면에 잔여 물량을 표시하는 카운터를 삽입하기도 한다. 상품이 판매되는 즉시 잔여 물량 카운터에 반영되어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쇼호스트는 말한다. 이번 상품은 수입 제품으로 안타깝게도 아주 적은 물량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 판매되고 나면 다시는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이처럼 잔여 물량을 표시하는 카운터가 희귀성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설득의 기술 6. 언어 포장의 법칙. 이중화법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완화하라. 이중화법이란 어떤 단어의 부정적인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단어를 덜 공격적인 단어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업계는 단어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나오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이 단어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비행기가 수면 위로 불시 착륙한다면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쿠션이 부양장치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구명 도구라고 말하지 않고 부양장치라고 말했다는 점을 주목하라. 또한 기내에는 구토용 봉투가 없다. 그것은 멀미위생 봉투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기술적 장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관심을 사로잡는 단어. 다음의 16개 단어는 대체로 물건을 판매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득, 돈, 쉬운, 새로운, 공짜, 당장, 재미있는, 입증된, 보증, 결과, 건강, 안전한, 방법, 절약, 사랑, 당신의 이 단어들 중 특히 공짜라는 단어는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을 수 있다. 감정이 실린 단어. 설득을 위한 메시지를 고안할 때는 반드시 감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어와 문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을 지칭하는 다음의 말들을 구분하여 사용하라. 근검절약하는 데 인색한, 전통적 대 구식, 외향적 대 시끄러운, 조심스러운 데 비겁한, 별난 데 이상한 등이다. 단어들은 길고 짧음에 따라 감정적인 색채를 전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짧은 단어는 더욱 퉁명스럽고 직접적이며 거칠고 날카롭다. 침묵을 사용하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단어의 역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침묵은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설득에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전략은 설득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생생한 언어로 그림을 그려라. 생생한 시각화 기법은 단순하게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설득의 달인은 말로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다. 상대방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한다. 상대방은 그 메시지에 녹아들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욱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의 정신활동을 촉진하는 말을 사용하여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라. 하자 렛츠 기법.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때때로 직접 지휘하거나 지시하고 혹은 명령해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하자를 사용함으로써 일체감과 연대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적대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을 경우에도 말이다.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깜짝 놀랄 정도로 크다. 하자라는 단어가 입에 붙도록 하라. 그리하면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설득의 기술 7대조의 법칙. 대조 기법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간의 지각에 바탕을 둔다. 인간의 정신은 판단을 하기 위한 대조의 벤치마크, 즉 대조의 기준을 찾아야만 한다. 특히 익숙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대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대조를 제시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대신하여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대조의 유형. 내기 돈을 더 올리는 기법. 우리는 슈퍼마켓과 다른 광고에서도 이 기법이 사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이 기법의 일환으로 이전과 이후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 전략을 사용한다. 당신은 20% 할인이라는 표시에 빗금을 긋고 그 위에 30% 할인이라고 써붙인 기저귀를 볼지도 모른다. 어쩌면 5개를 구매하면 공짜로 하나를 더 드립니다 라는 글귀를 볼 수도 있다. 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16온스라는 표시에 빗금을 긋고 20온스라고 표시한 광고를 볼지도 모른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이것은 대조의 법칙이 사용된 내기 돈을 올리는 기법들이다.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거래를 훨씬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문전박대 기법. 이 기법은 대조의 법칙을 구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거의 터무니없다 싶을 정도로 매우 커다란 제안을 내놓는다. 즉 거절당할 것이 뻔한 제안 말이다. 그런 다음 두 번째에는 좀 더 작고 훨씬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노사협상 때 노조 측에서 종종 이런 기법을 사용하곤 한다. 그들은 우선 회사 측에서 거절할 것이 뻔한 극단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회사 측에서 더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일련의 작은 요구를 하거나 혹은 양보를 반복한다. 바로 이러한 작은 요구들이 노조 측의 진짜 목표인 것이다. 비교 효과의 기법. 몇몇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소위 부동산 업계에서 설정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 보유한다. 이것들은 가격을 부풀려 고시한 노후화된 부동산들로 그 목적은 회사의 매물 목록에 올라있는 진짜 부동산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진짜 부동산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중개인들은 설정된 부동산들을 고객들에게 먼저 보여준 다음 자신들이 정말로 팔고 싶어하는 주택들을 보여준다. 물론 둘 다 가격은 동일하다. 두 번째 집은 중개업자가 먼저 보여주었던 형편없는 집에 비해 훨씬 훌륭해 보인다. 대조의 법칙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처음에는 높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 요청할 때는 매우 커다란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완전 터무니없을 정도로 커다란 요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절의 답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면 된다. 그런 다음 이런 요청에 이어 당신이 처음부터 정말로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더 작은 제안을 말하라. 시기가 중요하다. 대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나 선택 혹은 제안을 연이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딜라드와 페르는 최초 제안과 추가 제안의 시간 간격이 이 기법의 성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두 제안 사이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은 거의 모든 설득의 법칙에 적용된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감정과 결혼식 하객의 감정이 다르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각각의 상황은 참석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당신이 장례식 참석자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제안을 한다면 백발백중 그들의 감정과 당신의 감정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의 접근을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동차 판매상들은 특히 대조의 원칙을 즐겨 사용한다. 그들은 최종적인 가격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추가할 만한 사양을 제안한다. 일단 자동차 가격을 15,000달러로 합의한 다음 200달러만 더 내시면 바닥칠이나 보증기간 연장 혹은 CD 플레이어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결은 각각의 추가 사양을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가령 1,000달러짜리 소파를 구매하기로 확정한 다음 70달러짜리 섬유 보호제를 추가로 제안하는 식이다. 사람들은 일단 본구매를 확정하고 나면 추가 기능이나 제품 또한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설득의 기술 8기대의 법칙. 기대는 말 그대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적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을 충족시킨다. 가령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비록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자기 실현적 예언 혹은 기대의 법칙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업무 능력과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경우 어떻게 되었는가? 그 사람은 결국 해고되고 만다. 자신의 믿음이 행동을 규정지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기대는 처음에는 상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을 실현시키고 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행동을 좌우한다. 학생들에 대한 기대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꼬리표가 그 학생의 행동에 대한 특정 기대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자신이 발전하도록 도와준 교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존재가 학생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전제 전략 판매를 가정하라. 우리는 기대 전략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상점들은 할인, 재고 정리 세일, 점포 정리 세일, 쿠폰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유인한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제시하거나 점포 정리 세일하는 상점을 찾음으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전제 전략을 사용할 때 자신의 제안이 이미 수용되었다는 가정을 시사하는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의식과 잠재의식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다음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소파는 언제 배달받고 싶으세요? 당신은 소파를 원한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전화해도 될까요? 당신은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첫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수업을 수강할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이러한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잠시 숨을 돌리고 자신의 반응에 대해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거래를 종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재된 명령은 짧고 간명할수록 좋다. 내재된 명령은 메시지를 사실상 의식을 우회하고 잠재의식에 직접 전달한다. 의식적인 정신에서는 내재된 명령을 인식할 수 없다. 즉 의식이 내재된 명령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내재된 명령은 내적인 저항 없이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펩시콜라는 펩시로 즐거운 하루를 이라는 표어를 사용했다. 그 내재된 명령은 펩시를 가져라였다. 가장 효과적인 내재된 명령은 짧고 간명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내재된 명령에 부응하는 내적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보정과 유도. 기대 법칙의 또 다른 응용은 보정과 유인, 즉 보조 맞추기와 이끌기 개념이다. 이것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의 일환이다. 보정은 교감 관계를 구축하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유인은 상대방이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관련 있다.
보정 문장은 너무나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문장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 문장은 반드시 입증된 진실일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상대방의 믿음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보정명백한 진실 문장의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자유로우며 돈 걱정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기를 열망할 것이다. 일단 상대방과 교감하고 상대와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한 다음이면 당신은 동의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유인 문장의 사례이다. 당신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설득의 기술 9개입의 법칙. 참여 증가시키기. 사람들은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개입될수록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무언가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당면 사안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며 더 깊이 공감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참여의 선택을 줄 경우 당신은 자신의 문제에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개입시킬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상대방은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식을 가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설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문제와 해결책이 결국 상대방의 문제와 해결책이 된다는 의미이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개입시켜 만들어진 결과를 더욱 지지하기 마련이다.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대리 경험을 통해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역할 연기를 도입했던 연구를 보면 그 기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피실험자들이 흡연자 역할을 하면서 X선 촬영을 하고 폐암에 관한 뉴스를 들으며 폐기종으로 말미암은 기침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이 집단은 단순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취득한 다른 흡연자 역할 대조군보다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충고 요구하기. 사람들에게서 충고를 구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유심히 살펴보라. 가족관계 전문가 루스 바비의 말을 들어보자.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아이가 아버지의 최종 결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심지어 그러한 최종 결정이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예힘. 예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라. 마케팅 제안이나 설득적 제안을 할 때 당신은 상대방이 손을 들거나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혹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횟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예라는 대답을 얼마나 많이 이끌어낼 것인가는 설득의 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긍정적인 반응을 쉽고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구사하는 것이다. 실제 경험. 사람들을 개입시키는 효과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당신의 제품을 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계속 사용할 가능성은 커진다. 자동차 판매상이 시험운전을 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심지어 자동차 판매상은 우수 고객에게 며칠 동안 새 자동차를 운전해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새 자동차로 며칠간 시험운전을 해본 뒤 어떻게 헌 자동차를 계속 고집할 수 있겠는가? 그 즈음이면 이미 당신의 이웃과 동료들은 새 자동차를 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차에 대해 한마디씩 했을 것이다. 이로써 당신은 그 상황에 완전히 개입되었고 그 새 자동차는 당신 소유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설득의 기술 10 존중의 법칙. 자기 존중. 이는 자신에 대한 확신 또는 자기 만족이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수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요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강하고 안정적이다. 이는 자신이 틀렸을 때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자신감은 직업, 교육, 인간관계 등 인생의 모든 측면에 배어든다. 설득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설득 노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칭찬의 지렛대 효과.
진심 어린 칭찬과 찬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당신이 순수한 의도로 상대방을 칭찬할 때 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칭찬은 사람들의 자기 존중감을 증가시킨다. 당신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할 때, 그리고 그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언제나 진실되게 칭찬하라.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은 크고 훌륭한 일에 대해 가식적으로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에게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들려줄 수 있는 적절한 순간을 늘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로써 당신의 칭찬은 더욱 분명해지고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용인. 용인은 칭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용인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기여가 어떤 노력이나 명분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어 하며 타인의 존경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자신이 용인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에게는 당신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 부적절성 따위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게 신경 쓰고 있고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라. 또한 보수만으로 충분한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그 어떤 감사의 말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득의 기술 11연상의 법칙.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연상의 힘.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뇌는 사물, 제스처, 상징을 우리의 감정과 기억 및 인생의 경험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철저히 연구할 시간이 불충분할 때 이러한 것들의 연상을 통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설득의 달인들은 연상을 이용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이끌어낸다. 상대방이 특정 제품의 광고에 등장하는 그림이나 표어 혹은 배경음악을 좋아한다면 그는 그 제품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취업 면접 때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가정이나 연상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식당의 실내를 장식하고 조명을 설치하며 특정 유형의 음악을 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것은 연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증 광고의 힘.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팔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을 모델로 기용하고 광고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 유명인을 그 제품과 연관시킨다. 빌 코스비는 젤로와 코닥 필름을,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와 헤인즈 속옷을, 타이거 우즈는 나이키 골프공과 뷰익 자동차를 각각 보증 광고한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증하는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말이다. 심지어 우리는 유명인 보증 광고에만 의지하여 간혹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한다. 놀라운 점은 담배를 피지 말라는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는 10대들조차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운동선수가 담배가 좋지 않다고 경고하면 담배를 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연상의 힘이다. 제휴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광고주와 마케터는 잠재 고객의 정신 속의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휴를 사용한다. 그들은 아기와 애완견이 사람들의 머릿속의 따뜻함과 위안을 자동적으로 연상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아기가 등장하는 자동차 타이어 광고나 애완견이 등장하는 자동차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비록 타이어와 자동차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지만 말이다. 이처럼 따뜻한 느낌의 매력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긍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또 다른 사례를 알고 싶은가? 몇몇 인기 있는 표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좋은 이유처럼 집에서 만든 음식과 똑같다, 단단한 바위처럼 챔피언의 아침 등. 이런 식의 표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케터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킬 필요도 없이 긍정적인 감정과 연상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더욱 강력하고 긍정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설득의 기술 12균형의 법칙.
논리와 감정은 완벽한 설득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의 설득 상황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토대로 행동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행동을 논리와 사실로서 정당화한다. 오로지 감정에만 집중하는 설득의 메시지는 이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고 벨을 울릴 만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감정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논리적인 메시지는 상대방에게서 강력한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 설득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와 감정의 균형을 맞춰 완벽한 설득 메시지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의 달인들은 사람들마다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령 분석형 인간은 감정보다 이성에 충실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언제나 설득의 메시지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는 논리적인 이유에 설득당하지만 정작 행동은 감정에서 비롯한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에 90% 의지한다. 그리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논리를 이용한다. 감정은 언제나 논리를 이기고 상상은 언제나 현실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이처럼 감정이 논리를 능가하는 현상은 우리의 구매 방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언가를 스스로 이해시키는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머리는 가격을 생각해 적당한 자동차를 구입하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번쩍이는 스포츠카에 관심을 가지며 사라고 부추긴다. 또한 머리는 이미 구두를 14켤레나 가지고 있으니 새 구두를 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음은 새 구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멋진 옷과 환상적으로 어울릴 것이라고 흥분한다. 결국 마음이 승리를 거둬 우리는 새 구두 박스를 겨드랑이에 낀 채 현관을 들어선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감정은 당신의 논증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사실 감정은 설득 과정의 에너지인 동시에 연료다. 상대방의 감정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메시지에는 설득력뿐 아니라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당신의 설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다. 설득의 달인들은 언제 어떤 감정을 이용할 것인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감정을 어떻게 유발할 것인지, 상대방의 감정을 논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설득 메시지를 바로 이 균형의 법칙으로 무장시켜라. 여기까지 설득의 힘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